앞으로 성장하는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물론이고 RWA 시장, 디파이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한판 승부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계획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는지를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게 제대로 진행이 된다면 리플은 향후 몇 년 동안 기하급수적으로 성장이 예상되는 그런 기업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익규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리플의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공부해 보기로 하죠. 리플이 그동안은 송금에 초점을 맞췄는데 이제는 한마디로 욕심을 내가지고 이더리움 생태계와 같은 그러한 생태계로 진화를 하려고 새로운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더리움 생태계 위에서 구동되는 어플리케이션, 앱과 같은 것도 돌리고 그다음에 RWA 사업이라거나 디파이 사업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그러한 복합적인 생태계를 만들려는 그 야심을 드러냈어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대단한 계획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아직은 첫 발을 디디는 게 대해서 좀 조심스러운 면도 있지만 한번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리플은 리플 레저와 리플 네트워크라는 리플렛이라는 두 가지 송금망을 갖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리플 레저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예요. 하지만 리플 네트는 이거는 은행 송금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즉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은행 송금망하고 다이렉트로 접속이 되지 않으니까 리플 측에서는 처음으로 만든 건 리플 레저라고 해서 블록체인 네트워크지만 그 다음에 만든 거는 은행의 송금망과 수월하게 교류할 수 있는 리플 네트워크, 이른바 리플렛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엑스커런트라거나 XBR이거나 엑스래피트 같은 이러한 최신 기술들을 접목시켰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거는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아닌데 클라우드 기반 성격의 온라인 네트워크인데 성격은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프라이빗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이 간결하지 못하고 이렇게 길게 늘어지는 이유는 이 기술은 좀 독특한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은행들이 리플렛을 활용하기 쉽게 만들기 위해서 블록체인 기술이 아닌 클라우드 기술을 가지고 블록체인 효과를 같이 내면서 은행 송금망하고 접촉시킨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 리플은 이 리플렛이 아닌 리플 레저를 다시 복원시키고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 위에다가 새로운 이더리움 생태계의 기술을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 리플 레저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선 최근에 리플이 뭐를 발표를 했냐면 이더리움 가상머신, 즉 EVM 사이드체인을 리플 레저하고 통합을 시켰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리플 레저하고 이더리움 생태계하고 서로 호환성을 갖게 만든 겁니다. 서로 자료를 주고받고 토큰이나 어플리케이션, 앱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RWA 사업과 디파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더리움 생태계에 있는 개발자들을 이제는 리플 레저로 유치해서 리플 레저에서 이더리움 생태계에서 하던 똑같은 개발을 할 수 있게끔 서로의 브릿지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리플로서는 상당히 혁명적인 전략을 지금 취하고 있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국경 간 결제에 쓰이기 위해서 만들었던 이런 네트워크를 이제는 이더리움과 같은 그러한 다목적적인 그러한 네트워크로 만들겠다라는 전략이 이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선 이러한 전략의 이점을 한번 살펴보면 이더리움의 언어인 솔리디티를 서로 호환할 수 있게 됐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더리움 개발자들을 리플 레저로 유치할 수 있는 이런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악셀라라는 시스템을 활용해서 이게 브리징 시스템 역할을 해가지고 이더리움과 리플 레저 간의 브릿지, 그러니까 상호 교통되게 만들었어요. 앞으로 이 이후에는 어떤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냐면 한마디로 디파이에 진출하겠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RWA에 진출함으로써 앞으로 암호화폐 분야에서 가장 성장성이 빠를 거라고 생각하는 RWA와 디파이를 리플 레저에서도 그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바탕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이번에 만든 EVM 사이드 체인은 초당 1000건의 트랜잭션을 처리함으로써 이것도 3초 내지 5초 사이에 거래가 완료되게 할 수 있는 이러한 성격의 사이드 체인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거는 리플 레저의 보안성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쓸 수 있기 때문에 확장성과 더불어 보안성이 보장되어 있는 이러한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랩핑된 XRP라는 개념이 나와서 이게 가스 토큰으로 쓰인다는데, 즉 한마디로 XRP가 사이드 체인과 리플 레저 사이를 자유롭게 오가는 건 아니고 리플 레저에 있는 XRP를 포장된 XRP로 사이드 체인으로 옮겨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랩핑된 XRP 같은 걸 쓰는 이유는 레이어 1과 레이어 2 간에 다이렉트로 이동할 수 있는 통로가 만들어진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스테이킹을 시키고 난 다음에 그것에 대한 보관 토큰으로 랩드 XRP를 이제 내주는 거죠. 하지만 이 XRP를 가지고 수수료로 쓸 수 있고 수수료로 쓴 것들은 소각되는 그런 시스템일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훅스라고 간단한 스마트 계약 기능이 들어가 있는 이 프로그램입니다. 이더리움 가상머신 체인과 더불어서 훅스라는 간단한 스마트 계약 기능 가진 프로그램을 같이 돌림으로써 XRP가 의도하는 거는 이더리움처럼 완벽한 스마트 컨트랙트는 아니더라도 간단한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집어넣어 가지고 오히려 과부하가 걸리지 않고 더 빨리 거래되고 처리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훅스의 차별점을 좀 들여다보면 훅스의 특징이 고의적으로 완전하지 않게 만들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즉 이거는 설계를 선택할 적에 오히려 투딩 완전성을 추구하다 보면 이게 스마트 계약에 부적절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프로그램을 완벽하게 만들면 로드도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트랜잭션 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의 문제점 자체가 이더리움 생태계에서 너무 많은 프로그램들이 구성되다 보니까 점점 속도가 느려지고 수수료가 비싸지는 게 사실 이더리움의 단점인데, 아마 그걸 겨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간단한 기능, 그러니까 스마트 컨트랙트에 해당하면서도 몇 가지 간단한 프로그램만 집어넣어 가지고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전략을 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기술 외에 지금 리플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RLUSD를 추진하면서 이거는 뉴욕 서비스 당국의 정식 승인을 받은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아시겠지만 최근에 지니어스 법안이나 유럽의 미카 법안 같은 거는 앞으로 그런 법안의 승인을 득하지 못하는 스테이블 코인들은 시장에서 살아남기가 힘듭니다. 실제로 유럽에서는 테더가 미카법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장 폐지당했어요. 그래서 테더는 유럽 시장에서 철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도 물론 테더가 지니어스 법안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많은 변신을 하고 노력을 하겠지만 그 과정이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전에 선점의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게 리플의 RLUSD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그리고 리플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지난 6월 달에 공급량이 한 50% 급증해서 지금은 총 발행량이 4억 5,500만 달러 정도가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이 스테이블 코인은 그중에서 한 4억 달러 정도가 이더리움 블록체인 위에서 움직이고 나머지 6,500만 달러 정도가 리플 레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리플 스테이블 코인의 장점은 이더리움 생태계에서도 움직이고 리플 레저 생태계에서도 같이 움직일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미국의 연준의 실시간 결제 시스템인 리플 나우에 채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승인된 스테이블 코인이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니어스 법안이 나오면 다시 그쪽에 승인을 받아야 되겠지만 이렇게 승인이 돼서 모든 게 투명한, 한마디로 미국 단기국채 담보물을 공개할 수 있고 외부 감사를 받을 수 있고 모든 게 법이 정한 테두리 내에서 투명하게 돌아가는 이런 스테이블 코인의 성장 가능성이 크다는 거는 이제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이제 막 시작하는 시장입니다.
여태까지 쭉 계속되었지만 지금 시장 규모가 한 2,500억 달러인데 앞으로 3년 내에 이게 2조 달러 이상으로 커지면서 거의 10배 가까이 커집니다. 그건 오히려 지금 테더가 시장을 장악하고 서클이 2위로 올라서 있지만은 길게 보면 이제 시작하는 시장에서 리플은 규제 준수와 법률이 원하는 모든 거를 해결하면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 시장만 이렇게 크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RWA 실물자산 토큰화 시장도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할 거예요. 과거 2022년만 하더라도 이 시장 규모가 한 50억 달러였었는데 지금은 한 240억 달러 정도로 급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게 엄청난 속도로 성장을 할 텐데 아마 2030년이나 34년까지 전 세계 자산의 10% 내지 30%가 토큰화 될 거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 세계 자산이라는 건 전 세계의 주식과 전 세계의 채권과 전 세계의 모든 실물 자산을 포함한 거기 때문에 그 규모는 어마어마한 거죠. 이거를 달러로 치면은 한 400조 달러 이상의 가치 가진 그러한 사업이 될 겁니다. 이런 사업에 리플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출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미국 정부 자체가 이 블록체인을 전통 금융 시스템을 현대화하기 위한 필수 인프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미국이 주도하는 스위프트 시스템 같은 경우 ISO 2200을 지금 추진하는 이유도 결국은 블록체인 네트워크하고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하고의 통합을 목표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랙록의 대표인 내리 펑크가 얘기했듯이 그 양반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ETF 승인이 나고 난 다음에 방송에서 비트코인이라는 위험자산이 ETF라는 안전한 방식으로 노출된 게 금융기술의 첫 번째 혁명에 해당하고 앞으로 모든 금융자산의 토큰화가 두 번째 금융기술의 혁명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가 이제는 보편화돼서 정부도 그리고 모든 금융기관들이 이 명제에 의의를 다하는 기관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블록체인과 전통금융과의 결합에 있어서 리플도 블록체인 네트워크인 리플 레저와 전통금융의 결합을 지금 기획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리플의 시도는 물론 스테이블 코인이나 CBDC 플랫폼 같은 거를 해서 지금 주류 시장에 뛰어 들어왔습니다만은 미래 시장을 위해서 이더리움 가상머신 호환되는 사이드 체인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훅스라는 간략한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앞으로 내놓을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앞으로 성장하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물론이고 RWA 시장, DeFi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한판 승부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계획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는지를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게 제대로 진행이 된다면 리플은 향후 몇 년 동안 기하급수적으로 성장이 예상되는 그런 기업입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리플의 기술 개발과 그들의 마케팅 전략을 계속 꾸준히 관찰하시면서 여러분의 투자 활동에 접목시키기를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